님들 나한테 투자 좀만 해봐요. 이거 대박 터트릴 수 있다니까. 오늘은 위대한 개척자이자 대단한 모험가,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구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단호히 맞섰던 대담하고 위대한 모험가,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구자였습니다. 모 어린이 위인전 콜럼버스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럼버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린이 위인전은 아이들이 배울 점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복잡한 배경 지식도 설명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사실 역사라기보단 신화에 가깝게 교묘하게 편집되고 각색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배워왔습니다. 콜럼버스에 대한 중대한 오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너오기 훨씬 전, 적어도 12,000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콜럼버스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간 한반도에 살았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배 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와, 우리가 한반도를 발견했다 라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당연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또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아담 노드웰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 점을 풍자하며 1973년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콜럼버스가 가졌던 똑같은 발견의 권리에 의거해 이탈리아에 대한 소유를 선포한다 라고 말하며 그날을 이탈리아의 발견일로 지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각기 다른 두 문명의 만남인 사건을 발견으로 불러온 이런 서양 중심적 사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전에는 8개 중 7개의 교과서에서 신대륙, 발견 등 서구 침략자 관점에서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다행히 오늘날의 교과서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단어와 인식들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순 없죠. 게다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도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정식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관해 떠돌던 여러 가지 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1492년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남부 카디스를 출발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2달여간의 항해 끝에 오늘날 바하마 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논란의 여지 없이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대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던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하나로 묶이게 되죠. 하지만 콜럼버스의 항해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배 한 척 빌리기도 만만치 않았죠.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에선 성직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콜럼버스의 탐험에 반대했다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예상했다시피 사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죠. 역사학자 J.B. 러셀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토론할 가치가 없을 만큼 확고부동한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발견되었고 기원전 3세기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도 꽤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일화도 천동설에 대한 논쟁이었지 지구 평면설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천동설과 지구 평면설을 같은 걸로 착각해서 천동설을 믿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건 그 시절에도 종교를 불문하고 상식이었습니다. 갈릴레이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또한 가톨릭 사제였고 르네상스 이후의 가톨릭은 여러 수도회의 추기경들끼리 토론하면서 새로 발견된 과학 이론에 맞춰 기존의 종교 이론을 수정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죠. 애초에 당시 원양 항해 기술 자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전제하에 발전한 것이었고 바다를 끼고 사는 뱃사람들에게는 토론할 가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탐험 계획에 퇴짜를 놓은 진짜 이유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콜럼버스의 거리 계산법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직선 거리로만 무려 15,000km를 빗나갔는데 유럽에서 아시아 끝자락으로 알려진 중국까지의 거리인 19,600km를 3,700km로 줄여버렸고 콜럼버스의 계산대로라면 지금 미국이 있는 위치에 중국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즉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려고 탐험을 떠난 게 아니라 택도 없는 계산법으로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찾기 위해 떠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에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콜럼버스의 탐험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지구 구형론의 선구자 콜럼버스와 바다 서쪽엔 낭떠러지가 있어 죽을 테니 못 간다! 같은 당대 사람들의 대결 구도는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워싱턴 어빙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어빙이 쓴 전기에는 콜럼버스가 대담하고 진보적인 모험가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 어빙은 가짜 역사의 저자로 더 유명합니다. 사악하고 무식한 귀족들이 현명한 콜럼버스를 비웃자 달걀을 깨서 세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통쾌하게 복수했다라는 일화 또한 콜럼버스가 아닌 피렌체 두오모로 알려진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가 각색된 것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두오모의 건축가를 선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공법과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돔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임시 가설물인 비계 없이 돔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돔을 지을 수 있냐며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날달걀 아랫부분을 깨트려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후 그의 설계안은 동료 건축가들의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채택됐고 지금의 피렌체 대성당이 지어집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아무튼 역사학자 제이비 러셀은 어빙이 쓴 콜럼버스 전기를 순전히 헛소리이며 이야기 전반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막연히 중세 이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 거라는 편견처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플랫 에러라고 합니다. 어쨌든 콜럼버스 이전에도 여러 번 아시아 탐험대를 조직해봤던 포르투갈이나 잉글랜드, 제노바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평민 출신 콜럼버스가 택도 없는 이론을 들먹이면서 님들 나한테 투자 좀만 해봐요. 이거 대박 터트릴 수 있다니까? 라면서 징징대는 꼴이었으니 얘를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를 반대한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긴커녕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 일당이 대서양 방향으로 가다가 인도는커녕 대륙 끝자락에도 닿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 선박 규모나 항해 기술로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산타마리아호에 오른 1차 탐험대 선원이 정규 선원들이 아닌 죄수들로 구성된 이유도 바다 경험이 많은 정규 선원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에 참여하길 거부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퇴짜를 맞은 콜럼버스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찾아왔으니 바로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가 후원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스페인에서도 이사벨 여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지원하는 걸 반대합니다. 당시 막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국토 회복 운동인 레콘키스타를 이뤄낸 스페인은 비기독교인, 즉 유대인들과 무어인들을 대거 추방했고 금융, 의료, 상공업 등 소위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과반이 쫓겨났으니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하나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동쪽을 보니까 지중해 무역은 이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꽉 붙잡고 있었고 서쪽 옆나라 포르투갈은 일찌감치 항해 왕자 엔리케를 필두로 서아프리카 지역과 대서양 모든 섬들을 독점하며 재미를 보고 있었으니 이사벨 1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기꾼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충성스러운 스페인 신하들이 이 사기꾼에게 순순히 국가 예산을 내어줄 리가 없죠. 결국 이사벨 1세는 애지중지 아끼던 본인의 왕관까지 팔아가며 사비를 탈탈 털어 콜럼버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벨 1세의 콜럼버스 지원은 선견지명이었다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웠던 거죠. 하지만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올린 건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여왕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콜럼버스 코인이 딱히 성공했다라고 볼 순 없겠지만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은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페인 카디스를 떠난 콜럼버스는 2달여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닿았고 원주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 책에 빨간 모자와 유리굿을 몇 개를 건네자 자기 목에 걸었다. 거의 쓸모없는 다른 물건을 주어도 아주 즐거워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우리를 친구로 대했고 며칠 후 우리 배까지 헤엄쳐와 앵무새, 면실타래, 창 및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 모두 선의로 한 일이었다. 실제로 원주민들은 콜럼버스 일행을 손님으로 맞아주었고 물자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력 충돌도 거의 없었고 평화롭게 지내던 콜럼버스 일행은 원주민들의 거나한 송별을 받으며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답고 가슴 훈훈한 스토리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놀랍게도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데 아주 서툴렀다. 50명으로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원하는 일도 전부 시킬 수 있어 보였다. 네? 아니나 다를까 스페인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전직 군인들을 대거 모집하고 대포, 칼, 갑옷 등 풀템을 갖추고 2차 원정을 떠납니다. 새로운 땅을 찾았다는 소식이 알려져 선단의 규모도 기존 여왕에게 빌린 3척에서 무려 17척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3차 원정까지 거치며 처음 만났던 아라와크족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노예로 팔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에게 투자한 스페인의 원정의 수익성을 증명해야만 했는데 그가 발견한 곳은 향신료가 그득그득한 인도나 마르코폴로의 중국도 아니었고 그저 허름한 열대의 섬 몇 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욱더 악랄하게 원주민들을 착취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과 원주민들을 인도와 인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가 인도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것은 아직도 남아있고 인디언들은 지금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걸 선호한다고 할 만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이 인디언이라는 명칭은 제국주의 사관이나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걸 떠나서 진짜 인도인과 헷갈릴 수도 있고 맞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아시아라고 굳게 믿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시아일 리가 없다는 걸 이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지구의 대략적인 둘레를 알고 있었고 또 마르코폴로 등이 이미 상세하게 소개한 아시아의 눈부신 부와 문명은 흔적도 없이 열대섬에 웬 듣도 보도 못한 원주민들만 존재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모든 증거가 이곳이 인도도 중국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자 콜럼버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지구 구형론까지 부정해버립니다. 3차 원정 항해 일지에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배 모양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서양배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은 호리병 모양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택도 없는 걸 우겨댔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대다수의 유럽 지식인들은 아시아가 생각보다 넓었거나 혹은 이곳이 아시아가 아닌 또 다른 대륙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사람들은 맞았고 콜럼버스는 틀렸습니다. 어쨌거나 콜럼버스의 1차 항해 이후 몇 년 되지 않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따라 신대륙에 가본 사람들이 여럿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여러 번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나서 이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4페이지 분량의 작은 책자를 발행합니다. 이 작은 책의 이름은 신세계,
이 책은 유럽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인 말틴 발트제 밀러가 새로운 지도에 신대륙을 포함시키면서 그의 이름을 따 신대륙을 아메리카로 표기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여전히 자신이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주장했고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베스푸치는 이렇게 콜럼버스를 제치고 자신의 이름이 대륙에 붙여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아메리카가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도 매우 놀랍지만 사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이나 앞서 아메리카에 정착한 또 다른 유럽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바이킹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대서양을 향해 출발할 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로 개척으로 시끌벅적했던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고래, 대구잡이로 유명했던 바스크의 빌바오에는 서쪽 먼 바다에 육지가 있다라는 정보가 흘러다녔고 아이슬란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서사시인 빈란드 사가에도 그린란드 서쪽에 포도가 자라는 육지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 바이킹의 전설로 치부되던 빈란드는 196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에서 실제로 바이킹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스칸디나비아 출신인 바이킹은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스칸디나비아는 토지가 척박했고 인구 부양력이 떨어져 바이킹은 일찍이 먼 바다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바이킹 하면 약탈과 해적질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평화적인 무역 활동 또한 활발히 펼쳤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과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진출했고 아랍 상인들에게서 인도 향신료와 중국 비단을 구입하기도 했죠. 식량 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어업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대규모의 대구떼를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 캐나다의 해안까지 이어지는 바이킹의 이동 경로가 북대서양 대구 서식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바이킹은 9세기 중엽부터 아이슬란드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는데 그중 붉은 에이리크라는 바이킹은 그린란드를 3년간 세밀하게 탐험한 끝에 남북 끝자락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린란드 정착촌은 본토인 노르웨이와 꾸준히 교류했고 붉은 에이리크의 아들인 레이프 에릭손은 노르웨이에 갔다가 그린란드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과 해류에 떠밀려 기존의 항로에서 벗어나 먼 서쪽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릭손은 본격적으로 탐험대를 조직해 북아메리카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그는 지금의 베핀섬, 산림이 우거진 레브라도, 그리고 오늘날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지역인 빈란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빈란드 일대는 해류인 레브라도 해류와 멕시코 만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평탄한 해저 지형인 그랜드뱅크스 대륙봉이 있어 세계 최대 수준의 어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춥고 척박한 그린란드와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따뜻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너무너무 따뜻은 어디까지나 그린란드 바이킹 기준입니다. 사실 뉴펀들랜드도 1년 중에 8개월은 바다 위에 빙하가 떠다니는 아주 추운 곳이에요. 에릭손 일행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뒤 좋은 목재를 듬뿍 싣고 그린란드로 돌아갔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바이킹들이 빈란드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1960년 빈란드의 정착촌이었던 랑스오메도에서 집터, 냄비, 난로, 녹슨못과 대장간터, 화덕 등 바이킹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방사능 탄소 측정 결과 이들의 제작 연대는 약 1000년경으로 에릭손이 빈란드를 탐험한 시기와 일치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수많은 학자들은 빈란드 사가에 내려오는 전설의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빈란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이라는 게 유럽 많은 곳에서 포도주라는 의미로 쓰였고 원전에서도 포도가 자랄 만큼 따뜻한 땅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니 학자들은 빈란드가 남쪽에 있는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게 잉스타드 박사는 빈이 고대 바이킹어로
풀이라는 걸 알아내요. 아이슬란드에서 가깝고 초지가 많은 캐나다 북부 레브라도부터 탐사를 시작했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저 포도도 없는 레브라도에서 무슨 빈란드를 찾고 있네 라며 무시했지만 마침내 빈란드 유적지를 발견해낸 거죠. 아무튼 빈란드의 정착초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뉴펀들랜드와 캐나다 동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물들을 통해 원래 이곳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과 교전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항해술은 뛰어났지만 좁고 긴 롱보트 형태의 배로는 충분한 인력과 물자를 수송해 오기가 어려웠고, 그린란드 또한 빈란드 정착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킹 역사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한 아이슬란드 주민의 DNA를 검사한 결과 최소 1700년 이전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의 후손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러한 바이킹의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건 대구 덕분이었습니다. 대구는 큰 생선이어서 한 마리만 잡아도 식량으로서 가치가 컸고, 지방 함량이 낮아 저장성도 좋았죠. 대구는 바이킹들의 주요 단백질 급원이었고, 겨울철에는 대구를 바람에 말려 두꺼운 나무 판자처럼 만들어 긴 항해 기간 동안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대구는 미지의 대륙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바스크의 어부들 이야기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지에서 대서양에 면하고 있는 바스크인들은 오래전부터 고래잡이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연안에서 고래 개체수가 급감하자 점점 더 먼 바다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약 1400년경 고래떼를 쫓다가 엄청난 대구어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대구가 얼마나 많은지 양동이로 퍼서 잡아도 될 정도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바스크인들은 이 대구를 소금에 절여 전 유럽에 공급하며 돈방석 위에 앉게 됩니다. 바스크인들은 대구 어장의 위치를 철저한 비밀에 붙였고,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스크인들만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먼 훗날인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앞서 말한 빈란드, 즉 뉴펀들랜드를 탐험했는데, 여기에서 바스크인들의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바로 뉴펀들랜드 연안에서 1000여 척이 넘는 바스크 어선이 대구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쉽게도 당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바스크인들이 콜럼버스 이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콜럼버스가 탐험을 결심한 15세기 후반에는 이미 바스크산 절인대구가 전 유럽에 퍼져 있었고, 이런 천혜의 어장과 미지의 대륙 이야기는 호사가들 사이에 오르내렸습니다. 콜럼버스도 자신의 항해일지에 이름 모를 이에로 섬 사람이 카나리아 제도 서쪽 먼 곳에서 육지를 보았다고 말했고, 마데이라 출신인 선원은 포르투갈 국왕을 찾아서 자신이 본 육지를 언급하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도 풍문으로 떠돌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마도 서쪽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되진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그럼 콜럼버스 이야기는 왜 이렇게 각색된 걸까요? 영문학자 조너던 가셜은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미국 역사 교과서가 더 이상 역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각색되었다고 주장한다. 역사를 잊기로 한 것이다. 국가의 기억에서 부끄러운 내용을 지움으로써 역사를 하나로 통일된 애국적 신화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즉, 콜럼버스 같이 만들어진 영웅 신화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콜럼버스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들 모두를 학살했다 라고 불편한 진실을 적어놓는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콜럼버스가 용기 있고 담대하며 신대륙을 탐험했던 훌륭한 사람이었길 바라지,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고 노예로 부린 사람이기를 바라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또 그들의 바람을 담아 교묘하게 각색되고 재창조된 콜럼버스의 이야기. 콜럼버스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양 중심적 사관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틀린 계산법으로 인도를 찾아 서쪽으로 향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으니 여러 과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고 오늘날을 만든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